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웃었어. 네. 아, 이거 부럽네.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백년 50년 전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김영삼 대통령과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올 때 우리 김무성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하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만큼 행사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으로 왔는데 이게 정말 많은 분이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전에 방금 대로 김영삼 민주센터 그러니까 저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후세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홍보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해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서 거기서 만들었던 민주협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함께 했죠. 민주협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은 저희 민주센터의 이사이면서 저희 민주협의 소위 상도동체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민정부의 출범은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큰 타이틀을 민주화 30년 문민정부 출범 40주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일대 사건이라는 역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고 그에 어긋나는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현장이 문민정부 출범이다. 저는 정치한 현대사의 대한민국 건설과 다음가는 건설에서 현장이 문민정부 출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던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역할이 부족해서 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좀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해서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금년 3월 15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부산 행사가 그 여러 행사 중에 하나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집권해서 정말 부산 통일교 부산이나 울산 또 그리고 경남에서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통일교에서 김영삼 대통령 우리가 어려운 데 많이 두고 대통령 만드는 게 혼자 서는데 꼭 해준 게 뭐 있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있으면 대중들도 자기 고향만 챙기라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고를 하면서도 홍보를 고사하고 쉬쉬쉬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서운함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한 그 공이 참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의 가장 정치학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명박 교수 같은 분은 이야기하기를 김영삼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3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고 충격이었던 것이 제가 알기로 우리 박형준 기장이 보궐선거 때부터 주장했던 부산의 민주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회관을 만드는데 그 회관의 명칭을 김영삼 회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산 시민들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명칭을 정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제가 듣고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속상하게 지금 뭐라고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시는 이런 행사를 꼭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표현했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대구에서 민주동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표현 회장님, 해칭한 회장, 서훈 의원님께서 10여 명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앞으로 오늘 이 행사를 좀 보고 대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번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들어서 행사를 했던 행사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또 지금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행사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2월 25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3월 15일에 첫 번째 행사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민개혁회라는 제목으로 이영구 전 총리나 이수만 총리를 모시고 주제발표로 박형준 교수 주제발표가 있었고 또 두 번째 행사로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민주운동 지역을 만든다든가 그걸 한다든가 민주사회계 등을 하는 4월 22일 박명진 교수를 모셔서 두 번째 그런 행사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실시했던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부분을 다루는 세 번째 행사를 마무리를 했고 네 번째로 하나의 척결로 이 나라에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척결과 국민정치체제에 대해서 네 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어서 지금 여섯째, 일곱째 어쩌면 금년에 9번 아니면 10번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5일에 열흘 겁니다만 9월 15일에는 하나의 척결 지방자치제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실 오늘의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온 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음 정권이 마치 정보화를 다 했던 것 같이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10월 26일에 이각범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또 한 번 그런 학술 회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세계화
그리고 오늘 8번째 행사가 8가지 행사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대구까지 하려면 9번째, 나중에 최종적으로 졸업한다면 한 10번째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인지센터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들에서 여러분이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사실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깊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줄일까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진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북부산 출신의 정치정리와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구,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제1신일의 수행식장을 하고 그리고 퇴임 후에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수 실장님, 그리고 저 대구 포항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상용 도의 의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경양 각지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부산시민께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전 1987년 소위 민주화 시대가 왔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저 수영만에서 참 그 허허벌판에 100만 인파가 모였을 때 그때 부산시민이 저에게 보내주었던 박수와 박채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런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부산시청에서 저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동용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무성 민주화추진학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제가 평소에 다 너무 존경하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의라 당장님을 비롯해서 김정수 시장님, 김명주 이치 의원님, 홍영길 수석님, 안경희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좀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가 사실 정치의 연문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를 그 당시에 좀 어린 나이에 맡으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화 정보와 그 그림 작업을 제가 실무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박세일 공수석 계실 때 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저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었던 4개의 파동,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 선진화까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가운데, 그 주역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늘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민정부를 세우고, 또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그 이전의 권위주의와 독재를 넘어서서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그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도 80년대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그 엄청난 투쟁 정신과 프리덤 파이터로서의 일을 빼놓고서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기념관이나 또 대회관 같은 것들이 계속 강화되는 일들에 비해서
우리 부산에는 김영삼 대통령 기리는 기념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김동영 이사장님께서 김영삼 민주역사센터 YS 기념센터를 일부 반대 때문에 저지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국비를 획득을 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저희가 우리도 이제 우리 지역이 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을 기리는 민주 역사관을 갖게 됐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 김영삼 대통령과 문민정부의 업적이 평가가 되고 다시 환기가 되겠지만, 특히 금융실명제와 같은 이런 제도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대한민국이 오늘날 투명사회로 가지를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발전도상국이나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금융실명제는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담대한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만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의 모든 지도자들이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부터 문민정부 과정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기여했던 부분들을 온당하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기리는 것은 우리 후배들의 후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문민정부 30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인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삼 대통령은 거인입니다. 흔히 거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크게 세 분을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나를 건국을 했습니다. 흔히 공과를 따지는데 그 하나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이 90입니다. 과가 2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흔히 저도 공이 90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독재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어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유신을 통한 총통으로 남아있었다면 그 산업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런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서 보다시피 한 사람의 독재자가 오랜 세월을 총통과 같이 계시면 그 정부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화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거인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화를 통해서 그 산업화가 오늘과 같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김영삼, 김대중 두 거인을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전임자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에서는 폄하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들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키웠던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출두를 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박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투명한 사회가 될 수가 없었고 선진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뭘 했는지는 많이 거론이 될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8배 한국대표부 부산사무처의 박승계입니다. 지난 5월달에 부산에 도입해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의 그 인연 아주 깊었습니다. 2001년 6월달 제가 미국 연수 마치고 외교부 아들국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첫 번째 모셨던 손님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좀 그 대통령 모시면서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그때 지금까지 대만과 한국은 1990년 달려가 나서 유일하게 대만 방문 하셨던 대통령입니다. 그때 2001년 7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 대만 방문하시기 전에 중국의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대만 한국 국민에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간에 어디시든 간에 다 찾아가겠다고. 그때 1992년 대만과 한국 단결하고 나서 항공도 저렇게 단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한 대만 포항하기 위해서 대만 5차례 방문하셨습니다. 2001년, 2004년, 2007년, 2008년 총 5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대만 방금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과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하고 선진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만과 한국의 관광객 서로 세 번째 공항 대상국이었습니다. 250만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노력 없이는 포항 있을 수도 없고 포항 없이는 대만과 한국의 관광객 그런 동네도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만 관광객은 지난 4월달 이후 6월달도 부산 외국인 관광객 중에 1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대만과 한국의 많은 교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일보 신문 보고 이 행사에 좀 감히 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만을 보면 한국과 지금 한국의 5번째 무역 대상국이고 작년에 한 대만의 무역액이 546억 불이었습니다. 관광객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좀 한 대만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과 경력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우성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김영삼 총재를 당시 지도자로 모시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셨던 동지들께서 많이 와 계신데 거의 다 국민의힘 당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은 민주당이 전유물일 것처럼 되어 있고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 당은 반민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정당인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역대 대통령은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근데 큰 공이 작은 과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또 왜곡된다면은 이것은 국가의 역사 발전에 큰 손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에 국토의 반이 이미 소련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위성국가 형태로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해서 6.25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막았고 또 비상한 외교력으로 한미동맹과 미군과 한국군을 인계철선으로 묶어서 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 공산군의 제2의 남침을 막아낸 업적을 평가해야 하는데 4.19 혁명 이후 지금까지 무려 60년 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년 만에 겨우 재평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법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정말 참 억울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퇴임 이후 25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됐는데 퇴임 이후 25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재평가 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일환으로 오늘 이 모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을 독재에 한가하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시다가 민주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고 후진 정치인 쿠데타의 씨를 없애버렸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성공을 시키는 등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을 많이 이루하셨는데 임기 말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대한 업적들이 모두 묻혀버리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통탄하는 그런 그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환 위기가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돼서 왔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오랜 독재 정치 기간 동안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해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세 확장 등 고도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경제의 줄병이 그때 터져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김영삼 대통령이 장년에서 우리나라만이 이 IMF 구제금융 이것을 외환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달러 전쟁 때문에 아시아의 그 수많은 국가 중에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셋째로 그때가 마침 불운하게도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이 위기가 오다 보니까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야당 후보들이 사실과 달리 이 외환위기를 너무 침소 봉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IMF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라 분명히 임창열 경제부총리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당시 다른 야당 후보와 이 대통령이 있었든지 이 구제금융 신청 과정에서 신청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작게 맞을 매를 크게 맞게 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이 더 크게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이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증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에는 우리 부산의 백스코처럼 이런 그 전시관을 김대중 센터라고 이름 붙였고 또 목포의 노벨상 기념관 등 현재 3개가 있고 또 앞으로 더 만들어질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부선 의원을 시민들께 만들어주셨고 또 대통령까지 부르기해서 만들어주신 이 주민들께서
저작거리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말이 영생이여 해놓은 거 뭐 있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저희들은 정말 좀 허파가 터질 정도의 그런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발표하실 이분들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에 부산시장을 역임하셨던 문정수 전 부산시장께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온 여기 시의회 건물인데요. 부산시청은 부산시 본청이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의회 건물이고 저쪽 껴있는 건물이 경찰청 건물입니다. 이게 시청사기 때문에 시가 주로 건설을 조달하고 지었긴 했지만 이 집도 부산시청도 중앙동 본청을 팔고 여기 시청을 확보하고 그때 당시 최고가 가는 건물로 청소를 만든 것도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민주화되는 김영삼 정부 때 바로 이 부산시청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시작해서 97년도에 입주를 하고 저는 신청사에 맨 먼저 입주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무척 새로운데 오늘 이 자리에는 아까 말씀들 주신 분들 다 YS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에 기여한 큰 부분들, 중앙정치 부분들 말씀을 하시고 저는 오늘 YS 문민정부가 부산에 했던 사업들을 아마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무척 많아요. 이루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오늘 한 30분 좀 시간을 줄 모양인데 거기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부산은 1950년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3년 동안 피난수도 임시수도로 전 국민들을 피난민들을 다 보호하고 그 전쟁의 후반기지로 우리나라의 그 어려웠던 전세를 뒤집고 그나마 휴전 갈 때까지 1953년까지 피난수도로 3년 동안 전쟁을 뒷받침했습니다. 대구도 서울도 계시지만 그때 대구도 그냥 함락될 뻔했고 우리 서쪽으로는 마산까지 다 내려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했는데 그때 부산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신발, 목재, 섬유, 봉제 이런 산업들로 전쟁을 뒷받치며 그 이후에 50년, 60년, 7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70년대 통계를 보면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25%를 담당을 합니다. 4분의 1을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부산의 수출 능력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아마 2.23%밖에 안 됩니다. 10분지로 격감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70년대 중반에는 부산 시민 한 사람이 여타 시도민 한 3사람, 4사람쯤을 담당을 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 시민 3사람, 4사람이 딴 시도 경기도 도민이나 서울 시민들의 한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은 70년대까지는 잘 나갔던 부산은 노동 집약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손이 나뉘어 노동 집약산업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중화학, 석유공업, IT 산업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 구조를 70년 후반부터 80년 바꿀 때 부산은 중앙정부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또 부산 자신도 그걸 얻어낼
능력도 없이 산업구조개편에 실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울산에 조수도가 만들어지고 거제에 조수도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IT 산업 들어올 때 부산을 거기 하나 편성할 수 없어가지고 80년대도 더더구나 전두환 정권 때는 부산을 성장 흡지 도시로 묶고요. 그래서 부산은 더 이상 시력도 넓히지 말고 공장도 짓지 말고 거리별로 손도 대지 말고 부산은 성장하지 말아라. 너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규제가 하기 때문에 80년대 부산이 그야말로 어렵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무렵에 야당을 이끌면서 정치적 투쟁을 많이 할 때 대통령 당신께서는 부산의 어려움이 결국 부산의 야당을 지지했던 시민들 탓 그리고 이 김영삼 때문에 부산이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빚을 느낀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래가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예를 들어서 90년대 3대 합당 처음 했잖아요. 그리고 당 총리로 계실 때 미래의 권력 1순위 0순위입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92년도에 91년도에 대구 도심을 아시겠지만 대구는 성리도시입니다. 대구 성리도시도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대구에 석유산업 합류업종으로 이뤄서 3년 동안 돈 2천억을 방출합니다. 아주 저리로 아마 일부가 안 되는 돈으로 방출합니다. 그거를 알고 부산도 조합해가지고 정부를 체결하고 이래서 92년도에 부산도 신발산업 합류업종으로 2천억을 확보해서 3년 동안 방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신발업들은 임금이 산 베트남, 그 중국 등으로 벌써 옮길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합류업종을 지원해주는 그 저리의 돈은 운영자금은 아니고 또 합류업종으로 기계,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기피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2천억을 방송에 한 700억밖에 안 썼어요. 저 기획으로는. 그래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김영삼 그때 당시에 이제 3대 합당 총무의 일대인데 미래의 권력이니까 제가 그 김도경 의원도 사무총장으로 제가 그 직전 사무총장을 했는데 당정 협의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장관들이 부산을 대하는 태도가 다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당수가 있거든,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고 부산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부산이 재정이 어려운데 부두에 컨테이너가 많이 다닙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면 도로를 많이 파손해요. 그 지방 도로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길 파손되는 도로들은 부산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전국 화물이 부산을 밟고 다니면서 도로를 많이 파손해요. 이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지방세법 중에 개정을 해서 컨테이너로부터 마모되는 부분들은 컨테이너 세금을 좀 거두자. 그리고 부산을 도우자. 아마 부산시민 이 부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세법을 다뤄봐서 잘 아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컨테이너세를 만듭니다.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한 TU에 2만 원인가를 받아요. 그 1년에 한 500억 정도 재정을 확보해서 부산시에 지원을 했던 그런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92년을 보내고 93년도에 문민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소일 때 그런 일들을 하고 부산에 대한 기회만 되면 그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산이 또 당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해왔던 노력들이 대통령이 되면서는 전국 국정을 다스리는데 부산만 유독이 어떤 일을 챙긴다 이건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는데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또 당이 주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잘 못하고 했던 일을 타 시도에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했던 부분들을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산이 어려웠던 것은 아까 말씀 산업구조를 개편한 일들인데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80년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신항만을 만드는 계획을 갖습니다. 신항만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94년도인가 부산 경남 광역개발계획안을 만들고 영리에 있는 미군 부대, 수영병장 그리고 새로운 항만을 만들고 이러는 어떤 부산 경남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신항만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 북한은 그때 20선석이에요. 컨테이너 배가 20척밖에 접안을 못합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 무렵 우리 부산이 갖는 정보로는 상해에 양산전항을 바다 복판에 만드는데 50선석을 착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텐데 부산 20선석은 무척 부족해요. 감망도로 용담도로 가도 북한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큰 항만을 좀 만들자. 큰 항만을 옮기자. 그리고 북한은 컨테이너에 가로막고 철망이 가로막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이 도시의 가운데에 부두가 들어서 시민들이 바닷물에 짠지 떠보기도 모르고 접근이 안 되니까 이래서 이 북한은 침수 공간으로 어떻게 되는으로 시민들이 돌려주고 넓은데 가덕도 쪽으로 30선석을 만들어 가자. 이게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신항만입니다. 오늘날 이 신항만이 잘 건설돼 가지고 이 환적항만까지 포함해가 2200만 TEU 이 물량을 취급을 하고 세계 6대 내지 7대 대큰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1TEU가 그때 20피트 하나가 1TEU니까 2200만 원기를 1년에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항만 건설은 바로 우리나라의 해상 물리의 거점으로 부산뿐만 아니고 경남뿐만이 아니고 또 신항만 바로 옆에는 진해항만이 있습니다. 진해항만 이름을 뭐 진해항만으로 한다 안 된다 부산 신항으로 해라 이러다가 부산 신항 진해항 제2신항 이렇게 이름을 양쪽에서 합의를 보고 행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자동차 유치입니다. 삼성자동차 유치는 대구가 삼성 상용차 공장이 있어요. 추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워낙 산업이었고 동명목재가 납세 순위가 전국 1, 2위 가던 동명목재가 80년대 신분부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85년도인가는 우리나라 재벌 순위 6위 있던 국제상사가 해체됩니다. 이런 큰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부가가치가 높은 부산이 먹고 살면은 그때만 해도 400만 가까운 인구가 먹고 살아야 할 주종 산업이 없는데 그래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바람이 자동차 같은 부가가치가 큰 이런 기업이 왔으면 마침 삼성이 정부에 자동차 승용차 승인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94년도에 삼성자동차 승인 들어온 걸 당시 김청수 장관이 안 된다 합니다. 삼성자동차는 지금 자동차가 어쩌면 구조조정을 할 단계로 난립되고 있는데 과잉 투자다 뭐 등등으로 상공부에서 삼성자동차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중국의 이견을 가장 존중하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삼성자동차 승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청와대 그때 박관영 비서실장 저는 당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정부가
상공으로부터 제발 안 된다고 정부 발표를 하지 마라. 검토를 계속한다 해라. 그리고 대통령께는 이 삼성 자동차를 안 해주면 부산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 여름 내에 부산의 어려운 사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삼성 자동차 승인이 공교롭게도 94년 12월 초에 여사를 통과하고 징글벨 소리 나고 그러나서 심정을 새로운 직전에 정치적인 그때 휴면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조금 휴식 기간인데 그때 정부가 삼성 자동차를 승인해 줍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에서 얘기입니다만은 삼성 자동차를 왜곡하고 승인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그냥 정부가 승인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던 삼성 자동차가 95년도 가동이 될 때 부산 강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하구까지 월급대 떨썩떨썩했어요. 삼성 자동차 효과가 상당히 파급이 돼요. 조금 더 확산되면 중구, 영도, 부산 전역에 삼성 자동차 열매가 돌아올 것 같은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질 때 1999년 IMF 예판지 어렵다가 2000년도에는 결국 르노에 사조가 들었던 공장을 4,500여 개 뭐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참으로 크게 큰 일을 한 수영 정보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영 비행장을 김영삼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92년도 선거를 앞두고 수영 비행장을 부산 시민들께 돌려주겠다.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지역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이 지역 공약을 좀 해주십시오. 수영 비행장 부지, 하야리아 부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러고 집권하고서 바로 부산 경남 광리권 개발 계획에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수영 비행장을 군용지로부터 해제를 시키고 이제 부산 시민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음 수영 비행장 부지를 국방부 협의를 할 때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조금 듣겠습니다. 국방부와 군용지를 팔 때도 지금 공시지가로 잘 안 팝니다. 공시지가에다 플러스 시가를 좀 보탭니다. 그래 아무한테도 안 팝니다. 수영 정보단지를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그때 공시지가도 꽤 높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사는 데는 국방부가 그냥 돈을 다 줄는지 또 뭐 또 외상할 건지 뭐 또 돈을 안 주고 애를 먹일 건지 이런 등등의 우려를 하고 지방자치단이 잘 안 팔려고 하는데 수영 비행장 부지가 35만 평입니다. 그때 수영 비행장 부지가 공시지가를 100만 원을 해가지고 3,500원을 부산시가 상당한 특혜 예를 들면 6개월에 300원씩 갚아나가는 그런 어떤 특혜를 가지고 수영 비행장을 매입을 해서 그걸 정보통신단지로 개발합니다. 서울에 가서 최종경 회장을 만나고 또 최태원 지검회장 부산도 내려오고 송길성이라고 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부회장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수영 정보단지를 개발을 합니다. 거기는 단 한 평도 주택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분별로 다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지역 언론도 특혜다 12군 언론도 있었고 정치권으로 다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IMF 보고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 뒤에 개발하고 있던 SK를 어쩌면 재판까지 내보내고 그 뒤에 시는 개발 방향을 바꿉니다. 없던 주택 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 단지를 많이 만들고 이래서 굉장히 수영 비행장 부지가 난개발은 되었지만은 그냥 이런 거 선택은 그 어떤 용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던 백스코는 용지가 없어서 한 2, 3년 못 짓고 있었어요.
100억 정부를 지원받은 땅에서 못 짓고 있던 거기에 수영 정보단지를 나누면서 바로 백스코를 짓게 되고 영화의 전당을 짓게 되고 그 뒤에 우리나라 최고가는 아시아 최고가는 큰 유통단지 백화점들이 들어오고 미술관을 짓고 이런 용지를 확보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부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과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 우리는 박수 한번 보내세요. 수영정보단지 안에 지었던 제일 먼저 된 백성입니다. 무역전시관 회의장입니다. 이 서울의 코엑스 있잖아요. 대단히 잘 됐어요. 부산도 선진도시한테 저녁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부산은 엄두를 못 내고 땅도 없고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100억 건설비를 2년을 확보를 했어요. 3년치는 정부에서 안 줘요. 전에 가지고 돈 안 썼지 않느냐, 못 썼지 않느냐. 땅이 없는데 뭘 자꾸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찰나에 이제 수영 비행장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하고 그리고 5만 피가 뛰어서 백스코를 짓게 해가지고 바로 지었는데 이 백스코는 짓고 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흑자입니다. 3년 뒤에 흑자가 되고 부산시가 했던 사업 중에 제일 잘 된 사업이 백스코 건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백스코 오디토리움 지금 제3 백스코를 지으려고 해요. 이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피파 월드컵 조추첨 나가야 되고 에이펙 정상회의 21개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스코가 없으면 부산의 정상회의 유치 못합니다.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지금은 아시아 10대 회의도시로 부산이 선정된 것도 그 수영 비행장 부지를 사용케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백스코를 지었던 그런 덕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또 영화의 전당을 그 뒤입니다만은 지어가지고 아시아 최고가는 영화제를 만들고 세계 한 4등, 5등 가는 국제 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영화의 전당을 짓고 그 주변 일대가 우리 문화 예술의 총본산처럼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 시민들이 문화가 좀 척박하다고 이러는데 그 미술관도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 했던 사업이 아시안게임 유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에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단순하게 경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야 돼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지어야 되고 그게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도로 교통이 들어요.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부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주경기장 아시잖아요. 그 한 5만 좌석에 8만 명까지 수용하면서 매머드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강서의 지역이 조금 시설 소외된 강서 지역에도 경기장을 만들고 또 변두리는 기장에도 기장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골프를 안 한다면 골프를 못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좀 말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드 골프장하고 그리고 저 성마다 경마당하고는 골프장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 나오군요. 이건 나오면 내 얘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데 그래야 골프장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께서는 골프장하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굉장히 그 굳은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먹고 조영도에 처음에 민주공원이 잘 건설되고 있습니다. 뭐 딴 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아드 골프장하고 경마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린벨트 사용 승인이었는데 딱 처음에 보고를 할 때 독도리가 보고를 그 대통령 눈에 불이 나다시 딱 쳐다보요. 지금 때가 어땠는데 정신 나갔나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저를 골판합니다. 어떻게 혼이 났던지요.
그런 고비를 몇 번 독재한테 했는데 결국 이제 성과장하고 지금 경과장이 되었죠. 아시아드 골프장,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어서 경기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야리아 부대 이전 조금 말씀드리면 미군 부대 이전을 하는 건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국방에도 관계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했어요. 영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미군 부대도 군부대도 외곽을 옮기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통령 독대한 자리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방부장을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국방부장은 그 표시실에 전화를 해서 오늘 오신 저 김기수 실장이 있는지 누가 했는지 국방장관을 불러라 이래. 제가 인터폰 누르는 거 알잖아요. 그 국방부장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그 부산에 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 부대도 있고 그 비행장하고 그 왜 그거 좀 빨리 안 옮깁니까?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얘기를 못 듣죠, 저가.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이제 전화를 끊어서 내가 전화해놨다. 그러고 내가 이제 일을 보고 부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전화 받고 어떻게 움직일까가 궁금해서 부산으로 와야 아마 저녁 뭐 일과 시간이 끝났을 한 5시나 됐는데 마포다리를 건너 공항으로 가다가 그래도 차를 세우고 국방부장에 전화를 했어요. 시청이 딱 그 장관님 별일 없으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내일 아침 조찬 좀 시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냥 속으로 있어요. 이 어른이 봐라. 대통령이 전화 왔고 감독하네. 내 시장이 대통령 전화 받고 궁금하지도 않나? 좀 만나려고 할 텐데. 그 좀 기다려보십시오. 내가 조정이 됐는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10분 기다렸어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조정했으니까 저녁 좀 배웁시다. 그 63에 그 식당이 있어요. 뭐 중국집도 있고. 그 63 빌딩에 식당에 마주 앉아가지고 30분을 앉아 기다리는데 대통령께서 전화 왔다는 말씀을 안 합니다. 원래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데가 만났다고 이런 거는 밖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이 장관 딱 말을 안 해요. 나도 30분이나 말을 안 하고 말 나올 때 기다려 말을 안 해요. 술도 한잔 하자니까 장로님이 술을 안 하신대. 그래서 술도 못도 상관 안 했다요. 그 도리어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내가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가까이서 나를 보자마자 그 하야리아 부대로서 이런 것들은 왜 협의를 좀 빨리 안 하고 변명으로 국방부가 안 움직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께 전화를 낸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때 그 이런 거를 국방부 좀 안 움직여주지 이러면서 장관이 전화를 했더라. 그래서 전화 받았습니다. 그때서 전화 받았다고 그러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평택을 옮기는 이 8군 그 사업을 전담하는 국방부의 용산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그 용산사업단이 그때 별 일이 없을 때입니다. 평택으로 옮기는 그거를 그 용산사업단으로 하여금 부산 미군 부대를 옮기는 사업을 맡겨가지고 용산사업단을 해결해라. 일주일 뒤에 부산 내려왔어요. 문안국의 대리인이 달리 이끌고 조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돌아갔습니다. 시간 때문에 급하게 좀 줄이겠습니다만 이래서 제목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하야리아 부대를 이제 결국 옮기게 되는데 하야리아 부대 협의를 합니다. 하야리아 부대를 용산사업단이 그 협상을 해줬고 옮기라는 미군 8군에서는 우리 강서구에 송정리라고 있어요. 그 미군 부대를 옮길 때 협상이 1대1입니다. 그 하야리아 부대 17만 편인데 송정리에 17만 편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덤으로 부산시는 체육관 하나 더 지어줄게. 이 협상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 미군도 8군에서도 강력방을 온건방을 했어요. 온건방은 그 정도면 우리가 받자. 세금물로 가고 미군 부대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없고 받자.
그 체육관도 지어주면 좋다. 이 강경파는 조금 더 버티면 된다 이런 거 내는 조건이 삼성자동차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사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 소포 규정에는 주정부에게 그 물건은 줄 수 있지만 돈은 못 줍니다. 돈을 주러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선례를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대구도 있고 동부천도 있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그걸 파기하고 크게 짓고자 했던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반년 동안에 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 때문에 지하철 3호선 허가가 안 났어요. 광주 1호선도 허가가 안 났어요. 대전 1호선도 허가가 안 났어요. 문민정부에서는 삼성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내년도 시민도 예산은 신규 사업을 하지 마라. 예산 지침이 안전 위주로 가라. 이래가 우리 지하철 3호선이 굉장히 급한데 다 깎여버렸어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이 부에서 요구된 데가 부산시가 요구되지 않는 요구가 4월 5월달에 요구돼 가는데 그 정부 재정처로 만들어지고 그게 국회 가을에 넘기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그거를 그해 7, 8월달 예산처에서 아시아도선을 만들어냅니다. 지하철 3호선 깎인 걸 아시아도선으로 바꾸는 데는 예산 메커니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에 나오시면 많이 계실 텐데 그거를 정부안으로 넣어가지고 국회에 올릴 때 그때 예산실장이 이영탁이라는 분인데 이거 올리면 광주 1호선하고 대전 1호선 분명히 삭감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로 하고 일단 좀 올리자 이렇게 올렸어요. 이래서 그때 한의원 경제수석 이영탁 실장 그리고 또 우리 오세민 부시장이나 거물의 부시장 물만하고 있던 분이 예산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영탁 실장이 지난 말입니다만 오세민 부시장을 좀 채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이런 것도 등등을 해가지고 오세민 부시장을 채용할게 이런 좀 해달라 이런 구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도선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철 3호선 만들고 광주 1호선하고 대전 1호선도 국회에서 결국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람대로를 만들고 또 도로 교가대로를 만들고 다대항 배우도로를 만들고 많은 길들을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만들었고 다대항 배우도로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낙동강은 이 건설부 하천입니다. 부산시 게 아닙니다. 그 도로나 고수부지가 그 건설부가 다 관리를 하는 건데 홍수 대비 강 근처는 부산시가 손을 못 댑니다. 큰 나무도 못 심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올림픽도로 거의 고속도로거든요. 이 부산은 워낙 도로율이 낮기 때문에 전국 제일 도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부산 도로율을 제고하려고 서울처럼 강변에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다대포 항구가 없습니다. 다대항 도로라 해가지고 거기에 국포까지 가는 강변 고수부지가 뚝을 이루고 길을 만드는데 당시 오명건설부 장관이요. 그래 간신히 오명 장관이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은 아닌 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옛날에 이 사업이 대통령 선거구였고 이런 등등 얘기를 오명건설부 장관이 좀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약하세요. 그걸 만들어 보세요. 이래가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다대항 배우도 너무 잘 만들어진 재작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저 오명 장관을 서울 호텔 앞에서 만났어요. 마스크를 끼고 지나가다가. 그래 장관 그때 하락했던 다대항 배우도를 너무 잘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을 카톡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메시지하고 이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니까 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대수 대통령께서 그 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철회라는 젊은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거북한 그런 고려를 치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보고 어이 박철회 서름에도 없어? 내가 아주 반발을 했더니 고개를 칵 숙이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김영삼 당시 당 대표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를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인천, 영종도, 신공항도 그 세계 섬인데 그거를 잘 매립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만들었어요. 그때 김 대표께서, 당 대표께서 김의원 노태우가 보더라도 만듯하게 본때 있게 잘 해야 되겠나 그런決心도 보여주었어요. 사실 영등포 신공항을 만들 때 일본에서는 앞서가는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아사히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보 제트기가 아주 속력이 나가지고 1시간 약 반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모든 공산품들이 공중에 올라갔다 딱 내려오면 바로 영등포 신공항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전부 다 화샤로 와가지고 싣고 갑니다. 그만큼 좁은 땅 대한민국입니다만 규모 있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습니다만 경북 고속도로 있고 호남 고속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호남 경북 고속도로만 있고 내륙으로 없는 중부 고속도로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중부 고속도로에 접경하는 지역은 전북 일부하고 경남 서부 쪽입니다. 거기는 김영삼 인기 없어요. 아주 미지기도 하고 교통도 짤지 번잡하게 서로 교환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진주 통영으로 가는 중부 고속도로를 들읍시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당의 연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작만 해놓으면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남 서부 민정제 연구를 내가 떠들이면서 정부 너가 했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다. 그걸 만들고 나니까 아주 경남 서부 쪽에 아주 그냥 여론이 좋아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는 말한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길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싶어서 안 하는데요. 그가 대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93년 5월 대통령이 되시고 대우조선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뭐 이런 말은 뭘 합니다만은 자기 가까운 일을 뭐 하려면 체면 때문에 자꾸 늦추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요. 와이스 어른이.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하게 몰아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그날 그 대우조선 잠수한 진수식에 참석하고는 전심을 생가에서 먹겠다. 그 생가에 장관 둘인가 하고 박 실장하고 몇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숟가락 딱 놓는데 내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확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각하 이러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각하를 첩을 보는 기거든. 그게 놀래가지고 온 거제 시민들이 각하의 금이 한 양을 쌍수로 지금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부산을 세계적인 항구로 만들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요. 그래서 부산을 내가 그렇게 크게 만들 것이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이 사실은 좁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도 주말 되면은 예전으로 나갑니다. 우리 거제도에도 많이 오고. 그런데 미치란데가 와가지고 딱 1년을 지키고 있는데 고장이라는 수비조선으로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북한 아들이 딱 치란데가 되고 있으면 꼼짝 못하고 종합감에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래야 부산은 다른 라인. 그래 뭐 이래 그러니 미국의 남북적 여행이 일어난 것도 도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위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도 이야기하면서 당진이 그 다리 놓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국비를 3분의 2, 민자를 3분의 1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했더니 대통령 대답이 반반이야. 와이스 정부이기 때문에 반반이 1대1로 하자. 그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도로법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 세 개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이 들어오려면 정부 지원 지방도로는 장려를 해야 돼요. 건설위원회에서 건설부 장관이 올해는 안 되었고 내년에 가서 합시다. 누가 안 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딱 네 사람 위원이 경북의 둘, 전남의 둘 위원이 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조금 있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딱딱 불러가지고 어른 위원. 그래 우리나라가 가난한데 언제 지역 발전 시기니 당신이 자선되려면은 민자가 들어오려 할 때 길을 열어줘야 돼. 그걸 안 열어줘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노? 내가 당신 지역 도와줄 때 탁탁 하니까 한 15분 만에 그게 딱 합의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바로 CC 설계비가 지금 딱 책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되고 바로 설계가 시작되고 있다. 사실은 한 20년 걸렸어요. 건설하는데 그게 그가 배경만 그냥 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배경은 통영 충무를 지내서 저쪽 그 하동, 저 광양, 호남 쪽으로 가는 말하자면 일주 관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대구가 사실은 그 8.5
기록가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땅입니다. 미국에 가도 골든 브릿지, 일본에 가면 혼슈와 쿠슈를 있는 지하도 제가 다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가대교는 부산 시내버스가 지금 왕래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또 거제 시민이 부산 오고 가고 상을 얘기해버렸어요. 부산이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거가대교는 비단 거제뿐만 아니라 부산도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호에 서로 생활을 이루는 인내 딸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지금 한 일 평균 한 2만 3천 대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시민도 그렇습니다만 거제 시민도 상당히 문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합리적인 개발을 하고 건설을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내가 늦게나마 나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또 내 자랑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어요. 부산 요 문정수 시장 하고 김익규 지사 이 사람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은 경마장이 있는데 왜 부산 경마장이 없느냐 좀 지어주시오. 부산 찾아와서 조르는 거. 그래 내가 좋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 딱 중간 지점 그래가지고 경마장을 지어줬어. 내가 어제 저녁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 수익을 어느 정도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좀 짭짤해요 보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YS가 한 역할도 많고 또 그것이 실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YS의 국가 운영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하찮은 사람 때문에 대통령 징을 못 받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야무지게 아주 대범하게 그렇게 대처해서 OS가 탄생됐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확정 발표는 됐지만은 이 단초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략하고 만드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꼭 후대에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성격이 지금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기조에서 광역시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수원도 지금 울산보다도 인구가 더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또 수원, 용인, 창원, 고양 등 많은 또 그 당시에는 수원, 전북, 전주하고 그 인근 또 시군이 합쳐서 광역시 성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다 잠재우고 울산광역시 성격을 시킨 부분은 분명히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이고 제가 또 오늘 김봉조 존경하는 의원님 계십니다만 꼭 한마디 더 좀 덧붙일 것은 그 당시에
저 경상남도 의회와 경남도청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남지사가 누구보다도 김영삼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드는 김혁규 경남지사가 있었고, 당시에 강삼재, 김봉조 전 의원님 등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인이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정말 청사에 길이 빛날 큰 위대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우리 울산 광역 시민들은 절대 김영삼 대통령님의 울산 광역의 성격, 국립대 성격, 이 문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저희 경과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거기서 내용이 빠진 부분,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을 가장 지금글에서 오래 모셨던 홍인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얼굴에서 저 대구에서 하치만 씨도 오시고, 근데 이세기의 울산 광역시 정말 축하합니다. 근데 울산 광역시는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지는 김혁규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김혁규가 안 해주려고 제가 공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넣고 뭐 돌아가신 좀 심한 거가 욕받고, 그러나 결정적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경마장이 문정주 시장이 뭐 자기가 했던 문정주 시장이 행가이고 대통령이 만들어주었지만은 원래가 경남 부산이 오는 건 아닙니다. 원래가 경마장은 우리가 공약으로 경북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또 특히 경주에다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또 허가까지 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분에게 절대 경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부산으로 가져가든지 경남으로 가져가든지 해야 된다. 사실 뭐 그때 부산 경남은 뭐 하나라고 저는 늘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공부하고 자라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 경주는. 그러니까 경주가 신나요. 문화재가 나오기 안 됐습니다. 우리 서훈 의원 잘 아시죠? 어떻게 공약을 분명히 지켰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안 돼가지고 경남으로 부산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저는 11년 전, 10년 전에 민주당이나 이 나라 정권 잡은 분들이 그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리도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고 10몇 년 있다가 내가 진짜 뒷북 긁는 겁니다. 가만 찾아보게 봉창 떨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10년, 11년 전에 그때 오염수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고 한 2년 있다가 후쿠시마에서 조사한 고기 중에 일부가 조금 변형 기형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고 어지간한 국민학교 아들 물으면 이 조류가 어떻게 돈다는 일본 동쪽입니다. 서쪽이 아니고 우리 쪽이 아니고 이 돌면은 한 5, 6년 있어야 다시 일이 오는 건데 요즘 국회의원이나 뭐 하는 분들이 전혀 그런 걸 공부를 안 했는가 머리가 없는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가 해양수산부를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도 그렇습니다. 바다에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특히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중요성 알고 본인도 몸소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걸음을 먼저 걸었는가 수영을 먼저 했는가 모르겠다. 그냥 기자들이 키키 웃어. 수영이 아니고 헤엄. 아, 그렇지. 헤엄이. 저 양반은 왜 저러서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저 하는 말이 맞다. 그럼 그런 알을 엄마가 잘 밭에 놔놓으면은 살살 기다가 보면 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그제들은 물을 딱 들어가면 아가 물을 좀 먹고 허우적거리면 그때 쳐다봐요, 엄마가. 그래 빨리도 안 갑니다. 전체가 쓱 끄집어 가지고 등들을 빼기 한 방만 때리고 물 탁 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김 총재가 하는 게 맞다. 김영삼 총재가 하는 말씀이 그때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스님 진짜 그 마숙하면 니들 뭐 생각해봐라. 엄마 일하는데 옆에 나와가지고 바다 들어가서 저 양반이 그런 분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신상무 씨를 시켰습니다. 근데 신상무 씨가 사람은 참 좋는데 보살보이 하나 있어요. 같은 내하고 이제 영어로 종씨가 있는데 그걸 한게 꼬이가지고 그 뭐 신한민주당이나 거기에서 와이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그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옆에 욕하는 걸 듣고 따라하다가 근데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와이상에 와가지고 신상하고 욕 대기한다고 총재복이라 그래. 어느 날 있으니까 총재가 그 신상은 나쁜 놈을 시키면 지가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와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신한민주당 때요. 저 우리 김기수 씨 실장이죠. 그때 그분들이 해서 저쯤 그때 장가 갔어요. 그때 신한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보조를 하나 20만 이상 해줘. 20만은 그것도 큽니다. 내가 반강제로 걷었어요. 김기수 실장 어디 있어요? 그때 맞죠? 돈 많이 부담했어 내가. 그런 낙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가 절대 신상호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실은 있는 사람에서 꼬이가 그런데 혹시 기자들만 내가 물어보소. 내 말이 맞는가? 저 H씨가 한 게 맞는가? 그거 내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근데 결국 내 말이 맞아가지고 신상호 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는데 참 조합되다 그러더만 형님 내가 뭐로 불러줬고 이랬더만 야 장관으로 불러도 이러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실 뭐 자기 자랑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남이 볼 때는. 그리고 특히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생선 장사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뭐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고 아무리 먹어도 저 방사능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부자든지 많이 자시고 김영삼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만들어서 그 뒤에 조금 없앴다가 요즘 또 다시 부활하고 했는데 그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는요 우리나라는 먹을 거 없습니다. 다 외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단 일본 거는 안 가져옵니다. 일본에서 양식하는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수입업자가 안 가져옵니다. 뭐 수입하지 마라. 장사 안 되는데 왜 내가 수입합니까? 갖다 버리는데 그 ABC를 몰라요. 질 가서 보면은 저 횟집 장사하는 분들이 해가 안 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말 들으시고 횟집 가서 자십시오.
먹어도 방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또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야 오늘 해먹으러 가자 이럴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그 생선은 먹어도 질리지 않은 거. 고기 또 원래 식탐이 많아서 잘 드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입니다. 여러분도 생선 좋아하시고 문민정부가 하도 필요 안 나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한 거는 있는데 부채에 콕 내가 우리가 자랑해야 되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서글퍼요. 그렇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도 자랑할 거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세들이 아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뭐 했구나 그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동지들도 그렇고 내빈들 저 울산에서 오신 지금 다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모처럼 선배님 그리고 우리 동지들, 후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선배 동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들 다 모이셨고 또 우리 동지들, 후배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정말 너무 무량합니다. YS라고 부르겠습니다. YS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저는 YS를 모시면서 한 앞뒤로 차가 막히니까 제후정옥에서 문을 열고 딱딱 뛰어내리면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삼선된 분이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더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내려서 뛰었는데 저는 그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쫓아서 상도동 언덕에 이제 올라가서 회의를 아마 하시는데 그래서 마치고 나오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YS는 특히 약속을 안 지킨 한 10분 늦으면 10분 동안 욕을 얻어먹고 또 늦으면 꾸지람을 엄청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걸 듣고 특히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없지만 여러 선배님들 말씀드리면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분이 YS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도동의 선배님 후배님들은 대부분 그 영향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약속을 너무 잘 지키시는 분들로 이렇게 지금 우리 정가에 알려져 있어서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왜 정치를 시작한 거는 제가 YS를 따라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학과를 나오고 민주운동을 하고 민추할 때 저도 같이 하는 것이 YS를 존경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직선제 개헌에도 우리가 말단으로 참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 수령만 대회도 사실은 김덕용 장관이 그 당시에 기획팀으로 계셔가지고 저희들을 부산의 김영백 동지하고 저하고를 한 달 전에 벌써 수령만 대회 전에 부산 전체 그 대회를 위해서 스라블 호텔을 관공들이 있는 호텔에 한 달 동안 투숙을 하면서 그 대회를 준비했고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천 받아서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지만 쭉 이 YS 주의를 제가 쭉 따라왔습니다. 저는 6번 출마해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되고 마지막에는 해운대 기장에서 제가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봉조 회장님이랑 문정수 시장님, 홍인길 선배님 또 이채희님께서 그 스토리를 쭉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조그마한 자서전을 쓰면서 사실 YS 내가 좀 알겠거니 하고 별로 YS 직접 쓰신 책은 제가 보질 않았는데 책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게 정말 YS는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YS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취임식 날 보통 이래 즐겁게 지낼 그날 취임식하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인왕산 등산로를 개방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취임 그 이튿날은 검은도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청와대의 초대형 금고를 해체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이 하도 금고가 커서 방 하나 전체가 대형 금고였고, 그리고 이걸 해체할 때 기중기까지 동원해서 해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날은 뭘 하셨느냐? 셋째 날은 내 재산을 공개하겠다. 자기 재산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이것도 정말 대통령이 재산을 공개했는데 고위당 입자들이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점심 때는 또 나는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겠다 선언합니다. 뭐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은 3.1절을 맞아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일 날은 당직을 개편합니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하고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4일 날, 그 이튿날은 밀실 전체의 안가라는 상징이라는 청와대 주위에 있던 안가를 전부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 날은 안가를 철거하고, 그 다음 날 3월 5일 날은 나는 정치자금을 받지도 주지도 않겠다. 떡값이 아니라 차값도 받지 않겠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홍영길 선배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은 건국일의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합니다. 공안 일반 사범 해가지고 41,886명, 일반 사범을 41,000명이고 전과 기록은 1,354만 명분의 전과 기록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취임하고 12일 만에 군정 종식을 위해서 군부개혁에 착수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참모총장은 김진영 씨가 사실은 고등학교 제 선배였는데, 김진영 씨가 물러나고 기무사 사령을 하는 서완수 제독이 사령하는, 이게 이제 군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3월 9일 날 세계화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주미대사의 한석수, 주민대사의 공론, 주중대사의 황병재, 주로대사의 김석기,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세계화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대사를 우선 바꾸고, 그 다음에 3월 13일에는 지방에 있는 청와대를 전부 폐쇄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 이렇게 해서 지방 청와대를 전부 시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은 또 안기부를 방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기부를 전부 개편합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은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은 이인모 그 건축설계는 이미 이인모 노인도 북송을 시키고요. 그래서 3월 27일에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우리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2달 만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94.3%의 대통령 지지를 실현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군수뇌부 인사도 단행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 사소한 얘기겠지만은 12.11을 쿠데타라고 확실히 못 받고 5.18을 민주항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5월 24일까지 숙군 인사를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월 2일 날은 다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고 8월 10일 날 그 후에 한 달 뒤에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는 여기서 1차 대단원의 막이 내렸는데 이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딱 발표하고 우리 YS의 인기가 YS 지지도가 얼마냐면 기록상으로는 87.1%의 지지도를 시행하고 반대는 3.3%. 이거는 어디서 했냐면 갤럽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저는 YS가 우리 자부심이다 할 정도로 정말 YS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정치권에서 뭐 머리가 나쁘느니 뭐 이런 거는 사실 서울대 철학과 나온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그런 악성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YS가 대통령 되기까지 엄청 많은 준비를 했다 하는 게 우리 동지들과 후배들한테 큰 교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에 부울경 발전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대학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대구에서 오신 동기들 많이 계신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삼성자동차가 원래 대구에 다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YS가 부산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차가 부산에 그 생산의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나온 이런 자료를 배경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부울경 자기 정치적 고향인 부울경 발전에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자랑하시겠습니까? 네. 이래 많이 모이셨는데 너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그런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딱 에피소드 2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하나는 YS의 스타일을 갖다가 이거 보면 아시는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대중 당시 정제가 아니 1000만 명을 어떻게 서명을 받으려고 그래 100만 명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YS가 그거 누가 세 보여? YS가 그렇습니다. 오늘 최영호 선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YS 대통령이 딱 되시고 난 뒤에 이진호 꼬봉인 최영호가 아이고 나도 이제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나도 YS 닮아가지고 이제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YS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아버지한테 아부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 효심이 지극하게 대통령이 됐다. 나도 이제 따라해야 되겠다. 생전 안 하던 전화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울산에 동생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시골 노인이 새벽에 일어나면 과수원에 나가서 일하시러 나가시는데 생전 전화 안 하던 아주버님이 전화가 오니까 재수 씨가 전화를 하고 무슨 큰일이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막 맨발로 아버지 하고 과수원에 나가가지고 과수원 일하고 있던 시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났는가 보다 싶으면 누구 죽었는가 싶고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가 와 누가 죽었나? 그러니까 최영호 선배가 아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매일 전화해서 대통령인데 나도 이제 대통령 해야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도 매일 전화하려고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 야 인들아야 너 죽었는가? 간이 전화하지 마라. 재밌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님의 법조계 관련돼서 아주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과 해고담을 해주신 6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